우리 이제 학설상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소송물을 승계한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경우와 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 이걸 승계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조금 학설에 따라서 이제 그 승계의 범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승계인이 맞다라고 하는 건 어느 학설이든 의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설이 대립된 부분은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뭐 벌써 어렵죠, 용어들이.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사람이냐,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이게 저도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변호사 하면서도 그게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고, 또 우리가 부동산 사건에서는 또 명도와 관련돼서는 그냥 점유정지 가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처분이 없는 이런 경우에 뭐 변론전교로의 승계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경험을 하면서 이게 실무상으로는 소송물이냐 계쟁물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훈련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범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승계인이라고 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양수인, 채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소유권 확인 판결에서는 소유권 확인 판결이라는 재판에서는 그 소유권은 소송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A가 B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면 그 A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A 다시 이런 사람은 변론전교로의 승계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소송물의 실체법상 권리 의무 승계인이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채권 관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A가 B 상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판결? 만약에 대여금 판결이라고 돈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확정 이후에 A가 A-한테 그 채권을 넘겼어요. 채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 채권의 양수인 이런 사람은 그 소송물을 넘겨받은 이행 판결을 받은 그 대여금 판결이라고 하는 그 소송물을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승계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도 아까 A에서 B 상대로 대여금 판결을 받은 후에 B가 B-에게 면책적으로 뭐 채무가 인수됐다거나, 물론 이제 대여금 판결 같은 데서는 면책적 인수인들은 별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은 그 소송물을 넘겨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승계인이라고 보는데, 자, 이런 경우가 우리 부동산 사건에서 간혹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면책적 인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보시죠. 요 대법원 2016년 판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요게 이제 그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가 입회금을 받잖아요. 골프 회원들 상대로 입회금을 받는데, 그 골프장 회사 운영권이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우리 체육시설법 지금 밑에 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이 체육시설법 27조에 보면은
이런 체육시설을 양수한 사람은 사업의 인허가 관련된 공법상의 관리 체계와 함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를 체육시설의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면은 양도인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죠. 체육시설을 만약에 경매로 인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이런 의무도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 반대로 양도인은 그 채무에서 이제 면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 27조에 따른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른 그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기존 어떤 회원이 이제 운영이 어려운 아마 뭐 골프장 운영회사일 것 같은데 입회금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못 돌려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회사 상대, 여기서는 이제 소회사인데 소회사 상대로 판결을 받았어요. 뭐 입회금, 회비 뭐 5천만 원 반환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그 뒤에 지금 새로운 회사가 경매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들어오니까 이 기존 회원이 받은 판결, 소회사 상대로 받은 판결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았거든요. 집행문을. 그러니까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골프장 인수한 원고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이에요. 이의소송을.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번 원심 판결, 뭐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좀 갈렸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체육시설법 27조였죠. 그 부분이 면책적 채무인수, 체육시설을 인수한 사람, 체육시설을 양수한 사람과 그다음 양도한 사람과 관계가 그게 면책적 채무인수 관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게 소속물인 실제법상의 권리의무 승계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계집행문을 발부해 줘야 돼요. 한쪽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다 넘겨받고 한쪽은 소멸되고 하는 관계니까 기존에 판결받은 회원들로서는 다시 별도의 소송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승계집행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기존 판례는 이게 중첩적 채무인수다. 만약에 이제 체육시설법 27조를 기존 회사, 골프장 운영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걸 체육시설을 골프장 땅이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을 다른 B회사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두 사람의 양도인, 양수인 이런 관계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의무, 반환 의무라는 그런 관계에서 중첩적 채무인수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양도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양수회사도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게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속물 승계로 보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럼 B 상대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별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사 상대로 받은 기존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서 B 회사 재산에 집행할 것이 아니라 B 회사, 양수받은 B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첩적 채무인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면책적 채무인수인데, 관계가 27조가 면책적 채무인수 관계인데 왜 승계집행문 발급을 안 해주냐? 해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원심은 이제 중첩적 채무인수로 봤어요. 결국은 체육시설법 27조의
그 승계 관계를 면책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이게 집행문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리비 판결인데요. 자,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초 구분건물 소유자인 소의 1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비를 안 내니까 관리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소의 1이 가지고 있던 그 구분건물이 소의 2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의 1에 대해서 받은 판결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거죠. 저 건물, 예를 들면 101호에 대해서 101호 소유권이 소의 1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승계집행문 발급해줘 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읽어보지 말고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관리비, 그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관리비 채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비 채무가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승계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집합건물법에 보면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승계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 승계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중첩적이냐, 다시 말하면 면책적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실무상 자주 생기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관리비를 잔뜩 연체해 놓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그냥 넘겨버리면은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면책적으로 승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소유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관리비 채무에서 면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손쉽게 관리비의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자, 반대로 그걸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보게 되면은 기존의 그 구분 건물 소유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소의 1인데요. 소의 1이 관리비 부담을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담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넘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이 된다 그러면 소의 1의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바뀐 소유자가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 채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첩적 채무 인수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더 두텁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이 관리비 채무의 어떤 성격, 관리비 채무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승계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채권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거죠. 예전 사람도 물어야 되고 또 바뀐 사람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우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안 된다고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계집행 발급을 할 수 없고 바뀐 소유자 상대로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승계집행문을 발부를 했는데 원심이 승계집행문을 원래는 발부를 했는데 그게 원심 결정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원심이 그거를 승계집행문 발급은 부당하다라고 취소를 했는데 대법원은 그거 맞다. 왜냐하면
그 관리비 채무의 성격이 중첩적 채무인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2년 판결입니다. 이 조모 씨를 상대로 한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판결 확정 이후에 피고가 해당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임차인이 원고예요. 원고가 그 보증금 못 받으니까 종전 소유자 조모 씨 상대로 해가지고 보증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에 피고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야, 너 나한테 보증금 내줘. 보증금 내줘.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을 테고, 안 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집행을 들어간 겁니다. 피고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조모 씨 상대로 해서 받은 그 판결을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거예요. 피고를 상대로.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게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면에서 기존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뭐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양도인, 양수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그런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의무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거죠. 그죠? 대항력이 있는 사람, 일 경우에는 바뀐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항력의 의미란 것은 그 원칙은 그 양수인이 보증금 채무 임대인의 지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제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임차인의 그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부해야겠죠. 아까 대법원 판례가 이 관계를 중첩적 채무인수냐 면책적 채무인수냐에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면은 승계집행 발부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당초 그 승계집행문을 신청을 하니까 집행법원이 발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어떤 소송을 했냐? 승계집행문 부여의소, 승계집행문 부여의소라는 것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는 원고 임차인 청구가 기각되고 2심에서는 인용되고 그다음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런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하라. 이건 지금 2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라. 원고와 조모 씨 사이, 임차인이 원고죠. 원고와 조모 씨 사이에 이런 보증금 반환 판결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사무관은 조모 씨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 사건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물론 뭐 경매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특히 경매 사건에서는 그 권리관계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임대차 주장을 하는데, 임차인이 과연, 실제 임차인이냐, 아니면 가장 임차인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경매 물건, 그거를 입찰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경매 분석, 권리 분석을 할 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나 이미 판결이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이 이미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권리관계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의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판결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바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아까 종전 사건에서는 조모 씨 아닙니까? 조모 씨가 임대인으로서 재판에서 졌다. 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졌다라고 하면은 그걸 넘겨받은 사람은 실제 보증금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판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판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뭐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된다거나 해서 그 판결이 엉터리가 아닌 한은 재판부로서는 기속될 수밖에 없는, 판결의 효력이 기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되거든요. 바뀐 소유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런 판결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서 했던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물거품이 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판결이 이미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자기한테 미치고 승계집행문에 따라서 그냥 집행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매 같은 이제 권리관계가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조금 판결 검색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검색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경매 컨설팅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판결이 없다는 그 판결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권리분석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막상 명도 사건 이런 데서는 기존의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